다음은 제3장 3절 5. 김후빈님과 관계된 공사와 결과 중 나, 세간과 대도의 세계에서 본 김후빈님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간과 대도의 세계에서 본 김후빈님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간의 관점에서 본 김후빈님의 출가와 선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빈님께서는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1909년 기우년으로부터 2년 뒤인 신해년 금구의 최씨 문중으로 출가하는 날 소래청에서 병을 얻어 며칠 뒤인 9월 25일 21세의 나이로 선화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김후빈님의 위상에 대해 의혹의 눈으로 보는 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 형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죽으려 하는데 후비가 와서 수족이라도 걷어줘야 할 것 아니냐 하시니 형렬이 집에 가서 사정을 말했다가 도리어 아내에게 핀잔만 듣고 그냥 돌아오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노하여 꾸짖으시기를 안동김씨가 너 하나뿐이라서 내가 너를 찾은 것이더냐. 만일 개가시키면 너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망하리라 하시니라. 도전 10장 47절.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김형렬은 김후빈님을 최씨 문중으로 출가시켰고 김후빈님은 출가하는 날 병을 얻어 21세의 젊은 나이로 선화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김형렬은 도인들에게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 김후빈님은 수부로서의 사명을 도인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대도의 세계에서 본 김후빈님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빈님께서는 1904년인 갑진년에 수부의 사명을 맡아 약방의 주인이요 황도후비소 공사와 점고후비소 공사 그리고 감결공사, 오운회공사, 복록공사 등을 통해 인간의 생사 여탈권과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인 모든 관직과 도통에 대한 권한과 성경 건설에 관한 권한을 상제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후빈님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왔으니 세간의 기준으로 대도의 세계를 봄으로써 모든 것이 어그러진 듯이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식공사를 보면 상제님께서는 김후빈님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의 직권을 행하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김후빈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일찍이 피안으로 가시어 상제님의 일을 신명계에서 처리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천우님께서 구리걸로 가시면 안 되는 까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우님의 터전은 정읍 대흥리입니다. 정읍은 고천우님께서 계신 곳이므로 같은 구궁 중 낙서의 구궁을 상징하는 곳이요 동곡은 용담인 김후빈님께서 계신 곳으로서 용담 구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천사께서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리골로 가면 내 몸이 부서질 것이요 이곳에 있으면 내 몸이 크리니 이곳 대흥리에 있는 것이 옳으니라. 대순전경 4장 97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금구로 가면 그 몸이 부서질 것이요 정읍에 있으면 그 몸이 크리라 하시었느니라 하시더라. 선도신전경 3장 106절.
그런데 아포인 말씀처럼 상제님께서는 고천우님께 구리골에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음은 그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골은 동곡으로서 금과 동일한 곳이므로 후천을 상징합니다. 금은 공간상으로는 서방을 의미하지만 시간상으로는 후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천우님은 선천 낙서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후천을 상징하는 동곡에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우비님께서는 인간을 상징하신 분으로서 인존시대의 주인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하늘을 상징하므로 천지공사를 통해 하늘의 법정을 주재하셨고, 고천우님께서는 땅을 상징하므로 신정공사를 통해 천지공사에 이어 땅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처결하시고 모든 종단을 이끌어 가셨는데, 김우비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늘에서 신권을 집행하시니 세상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인 전고후비소, 즉 생명책과 의통 집행권인 약장과 괴, 그리고 단주수명과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인 모든 관직을 수여하는 황급후비소를 주관하여 인간의 모든 실권을 쥐고 계신 것입니다. 우주 가을은 천정과 지존이 아닌 인존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구리골을 가서 1등 교자와 1등 하인을 구하여 날 밝기 전에 당하여 오라. 내일 수부를 데리고 구리골로 이사하리라 하시니 두 사람이 명을 받고 곧 떠나니라. 이튿날 아침에 천사께서 천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리골로 가면 내 몸이 부서질 것이요 이곳에 있으면 내 몸이 크리니 이곳에 있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홀로 떠나사 살포정에 이르러 교자를 만나매 드디어 말을 버리고 교자를 바꾸어 타시고 구리골로 가시니라. 천우신정기 1장 18절. 그런데 김우비님의 권한 중 중요한 것이 약장과 괴로서 약장과 괴가 있는 곳이 동곡 약방입니다. 고천우님께서 비록 천하 사람들의 어머니이지만 고천우님의 역할이 있고 김우비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해년인 1911년 고천우님께서 약장과 괴 등을 모두 거두어 대흥리로 가져가시니 김우비님께서 돌아가셨고 이후에 김우비님의 물건을 고천우님께서 맡아 두셨던 것입니다. 고천우님께서는 낙서의 주인이신데 동곡은 용담의 터전이므로 고천우님께서 동곡에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비결서에 기록된 김후비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비님은 신묘년 1891년생 흰토끼입니다. 신묘인 백토에 대한 비결은 비결서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후천의 살 길을 가리키는 비밀스러운 기록으로서 김후비님께서 인류의 생사를 판단하는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구가 수종백토 주청림인데 이 말은 마땅히 서방의 흰 토끼를 따라 동방의 푸른 숲으로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신묘생으로서 백토인 흰 토끼, 즉 김후비님을 따라 경진생으로 진용인 장기준 사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라는 뜻인데 격암유록과 율곡비기 체지가, 임하유서, 송가전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림도사로 표현되는 장기준 사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까닭은 장기준 사수께서는 남양에 누운 진룡으로서 후천 대학인 현무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진법을 펼쳐 실질적인 도통을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구판 노름의 15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가구판 노름을 통하여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상에 누설하셨습니다. 다음은 가구판 노름과 15진주에 대한 해설입니다. 어느 날 공사에서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낙서에 배열되어 있는 석줄 9개의 숫자가 종횡으로 매 행마다 각각 15수가 되는 것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세속에 가구라는 노름판이 있어서 15수가 차면 판몰이를 하는 것이 곧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한 것인데 내가 천지공사에 이 일을 도수로 정하여 쓰노라. 정영규의 천지개벽경 2장 37절. 위의 공사에서 보듯이 가구판 노름은 15수가 차면 판몰이 즉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노름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15수를 상징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공사에는 수부가 있어야 하나니 수부를 첨가하라 하시니 형렬이 셋째 딸 말순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니라. 상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성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너와 더불어 천지공사를 보려 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갑진년 1904년 김후비 나이는 14세시니 포태양생 기간을 합하여 15년이 되더라. 나의 세상 용화성경이 오면 이효진. 동짓달 정민년 1907년 초사흔날 천사께서 고부인을 맞아 결혼하실세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고 대순전경 3장 31절. 가구판 노름을 볼 때 위와 같이 15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천우님과 김후비님이십니다. 즉 고천우님과 김후비님께서 15수를 가진 같은 진주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갑진년인 1904년에 김후비님께서 수부로 청거되셨고 정민년인 1907년에는 고천우님께서 1등 수부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구판 노름에서는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현하대세가 가구판 노름과 같으니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느니라. 대순전경 5장 29절.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상제님께서는 나는 후천의 요임금이니라 천지개벽경 1편 10장 5절 하셨고 요이 전지 순하시고 순이 전지 우하시니 사사상수 연언도통 교인질의 이 아닌가 복명서 25절 하셨는데 후천의 요임금은 상제님이므로 순임금은 고천우님이요 우임금은 김후비님을 상징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먹는다는 의미는 선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순 임금이 이상정치를 부르짖었으나 나라를 세워 대를 이은 분은 우임금이었듯이 상제님과 고천우님께서는 성경세계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셨지만 실제로 나라를 세워 대를 잇는 분은 김후비님이라는 뜻이 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유년인 1909년 6월 23일 김후비님께서 관항공사의 주인이 되셨으니 말수는 김후비님이십니다.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 중 가장 마지막에 처리하신 대공사가 관항공사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항이란 임금이 관을 쓴 날을 의미하는데 관항공사의 주인이 김후비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점고 후비소에 대한 공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우님께서는 장상 방백부터 창생 점고 후비소 공사를 맡으셨습니다. 상제께서 대흥리를 출발하려 하실새 고부인의 거처에 경석의 각건과 정도들을 벌려 앉히시고 양지에 부도를 그리시고 글을 써서 북을 향하여 소화하시니 그 글에 쓰시기를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점고 후비소라 하였더라. 이때에 종도들과 경석의 각권에게 이르시기를 이 공사는 후비 책임을 정하는 공사이니 너희들은 선의 본공하라 하시니라. 정영규의 천지개백경 7장 8절 말씀. 위의 공사는 대시 태조 출세 제왕이 빠지고 장상 방백의 순서로 하여 창생 점고 후비소입니다. 대시란 후천 인존 시대인 용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낙서를 상징하시는 고천우님께는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후비님께서 맡으신 대시 태조 출세 창생 점고 후비소 공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상흔날 오전에 여러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쁜지라 너희들 중에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하시니 형렬이 대하여 가로되 수부는 저희 딸로 들여 세우겠나이다. 형렬의 딸을 명하사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신 뒤에 그 옆에 서게 하시고 경석을 명하사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점고 후비소라는 글을 쓰게 하시니 경석이 받았음에 후비소를 죽은엄이 비인 후비소라 썼거늘 가라사대 잘못 썼다 하사 불사르시고 다시 쓰게 하사 약장에 붙이게 하신 뒤에 가라사대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형렬의 딸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경석으로 하여금 그 글을 거두어 불사르시니라. 대순전경 9장 27절. 다음은 고천우님께서 장상방백 이하를 맡으시고 김후비님께서 대시 태조 이하를 맡으신 일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2가지 점고 후비소 공사는 고천우님과 김후비님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고천우님께서는 도통과 천강을 받으시고 모든 종단의 우두머리요
만민의 어머니로서 상제님과 동등한 대권을 행사하시어 상제님 화천 후 지금까지 정통의 주인으로 모셔졌으나 김후비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공사를 빼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제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 오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점고 후비서 공사를 보면 고천우님께서는 장상방백 이하를 맡으시고 김후비님께서 대시 태조 이하를 맡으셨으니 김후비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한 단계 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이제 인류 문명은 후천 인존시대로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과 고천우님께서는 천존과 지존시대를 상징하신 분들이요, 김후비님께서는 인존시대를 상징하신 분입니다. 상제님과 고천우님께서는 천지 부모님이요, 김후비님께서는 천지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존시대를 맞이하여 천지 부모님께서 자식인 김후비님께 대권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천의 포태양생 욕대 시대가 지나고 후천이 되었으므로 인간이 천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관왕공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천지가 신천지로서 상제인과 김후비님께서 후천 용담의 중앙에 입궁하신 것인데, 후천은 지천태요 정음정양으로서 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김후비님께서 주장자가 되는 것입니다.